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교육론 지금 통합이론 시간에 이제 첫 시간, 첫 페이지 이제 과학의 본성 단원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본성 단원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5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4개의 단원이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과학의 본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과학이 뭐냐? 과학 지식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 지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바로 과학의 본성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학의 본성 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 4개의 단원을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외워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철학에서의 인식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철학을 크게 존재론, 인식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거를 인식하는 게 인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인식론적인 거야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지식이 형성이 될 때 어떤 과학적 방법들을 활용했는지를 배우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과학적 방법을 쓰는지를 배울 거야 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과학적 방법, 그냥 과학적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법이 도대체 뭐지? 여기서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여행 다니다 보면 거기 무슨 성당 안에 들어가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누구 뭐 이렇게 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할 때 결국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서로 나의 사고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냐인데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법을 사용했어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사고방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 사고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고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철학인 거예요. 철학적 관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몇 바퀴가 돌아가야지 이게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은 실제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이 지문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냐? 다른 해에는 어떤 과학적 사고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과학적 철학적 관점이 있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과학적 사고 방법이고 과학적 사고고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이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런 사고나 철학적 관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에서는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탐구를 활용했느냐. 그게 과학적 탐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과학적 탐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탐구라는 것은 기초탐구, 통합탐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가는 게 지식이 쌓이니까 더 잘 알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정개념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족이 붙어서 감점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나 너무 몰라 비었어.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지에다가 아주 정개념으로 아주 내가 정리를 잘 해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건데요 뭐. 그래서 탐구에 뭐 기초탐구, 통합탐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몰라도 탐구 방법이 뭐냐. 관찰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예상하고 추리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변인 통제하고 자료 해석하고 자료 변환하고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탐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과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철학적 관점이니까 바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가설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기출을 사용하느냐. 그런 사고 방법하고 탐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잘못된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분석을 외워봐요. 과학의 분석이 뭐라고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데 어떤 과학적 방법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 탐구가 활용이 됐는지를 아는 거야. 이해되시죠? 외웠죠? 이게 과학의 분석,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게 과학의 분석이에요. 누가 과학의 분석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모든 문장을 한 문장 정도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형성이 된다는 건 결국 뭐냐?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뭐 그리스 시대 막 이런 시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여러 관찰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런 거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학이 꽃피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이 시대로부터 과학이 꽃피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관찰하고 측정만으로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과학 이론이 지식이에요. 과학 이론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대한 특성을 배울 건데 아직은 여러분이 지식과 이론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이라는 건 모든 거를 총칭하는 거고 근데 실제 과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 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과학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걸 이해해서 앞으로 내가 예상도 하고 통제도 하려고 인간이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설명할 거야. 이게 되고 그래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걸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손바닥에 올리는 거예요. 과학의 본성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딱 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뭡니까?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이 갖는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은 여기 형성되는 데 필요한 과학적 방법 그리고 이런 형성을 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탐구 이걸 통해서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변화가 되는지를 배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네 단원을 우리가 먼저 폴더를 만든 거예요. 과학의 본성이라는 폴더 안에 4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이 과학 지식이 형성 과정과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갖느냐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철학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철학을 또 읽어보면은, 책에 보면은 뭐 인식론, 존재론, 뭐 형이상, 형이학, 유물론, 뭐 관념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학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탐구할 때 하세요. 지금 여기는 얄밉게 공부해서 얄밉게 합격하자 이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요소만 배우기 위한 필요한 요소만 배우시면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지식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본성에서 과학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인식론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단원이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 자체가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식론에 대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할 텐데 항상 옛날과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에서도 옛날 고전 역학이 있고 현대 물리가 있듯이, 화학에서도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듯이, 생물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식론은 인식론인데 지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관점을, 옛날 관점을 전통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고, 현대적인 관점을 현대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고전 물리, 현대 물리 이렇게 나누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이고 지금은 현대적인 관점이구나,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현대적인 인식론을 따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통적 인식론과 현대적 인식론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과학 지식은 신념, 진리,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추치고 외우셔야죠. 이거는 첫 번째 외워야 되는 문장이에요. 과학 지식이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념이 뭐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과학 지식은 그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진리이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자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거죠. 믿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뒷부분은 줄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한 문장 외웠잖아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을 뭐라고 봐요? 믿어. 신념이야. 믿는, 옳다고 믿는 신념이자 진리야.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 세 번째가 뭐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증된 거야. 정당화된 거야. 정당화된 증거가 있어. 아셨죠? 자, 외워봐요. 자, 신념, 참이라고 믿는 신념이자 믿는 거야. 두 번째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증거로 되어 있어. 아셨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참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거 그냥 믿으면 안 되죠. 모든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에도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건 내가 참이라고 믿는다라는 거고,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절대불변의 진리란 있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봤거든, 측정해 봤거든, 그리고 내가 이것도 해봤거든, 정당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를 한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을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서는 신념이고 진리고 증거가 있으니까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가고 절대 불변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증거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학문이네 라고 보는 겁니다. 합리적에다가 줄쳐놓으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은 절대론과 실제론의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줄쳐야죠.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여기서의 배경이 뭐냐면 절대론인과 그 다음에 실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론과 실제론이 뭡니까? 과학교육론에서 절대론이 뭡니까? 실제론이 뭡니까? 이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론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와 같은 절대적인 것이 있다. 실제론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은 실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한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트릭스일 수도 있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모든 거를 다 일단은 의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절대불변의 진리도 있고 뭔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필이 원래 실제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필이 옛날에 정말 뭐 고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분필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철학적인 배경이 절대론과 실제론이다. 이거는 정의라면 이거는 배경이 그렇구나. 철학적인 배경이 두 가지 실제론과 절대론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 나왔죠. 근데 방법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귀납, 연역, 가설 연역 등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납하고 연역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인덕션이냐 디덕션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귀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귀납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문장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귀납이 뭐예요?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를 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울 까마귀 까매, 부산 까마귀 까매, 일본 까마귀도 까매, 미국 까마귀도 까매.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는 까매. 모든 특수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하는 게 귀납. 여러분, 연역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그 3단 논법 있잖아요. 여러분, 이 3단 논법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화된 보편명제. 그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여러분, 이거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보편명제로부터 일반화된 모든이라는 것부터 소크라테스라는 특수한 사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연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은 뭐 거기다가 너무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앞으로 외울 거니까. 너무 거기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면 오히려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귀납, 관찰하고 관찰해서 일반화를 시키거나 연역,
뭔가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의 특수한 사례들을 찾아내는 거. 가설 연역. 그러면 가설을 세우고 연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 사례를 찾아내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거야. 아셨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 과학적 방법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나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추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이거 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줄쳐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객관적. 여러분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래요. 객관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각자마다 보는 게 다르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용어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걸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줄칠 게 뭐예요? 그렇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인식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추리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리니까 사고방법은 다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이런 것이 전통적 인식론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한편 논리적 추리가 그 골격이 되는 과학적 방법을 과학을 합리적인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절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논리적 추리를 했으니까 합리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에는 참이라고 믿는 신념이자 절대불변의 진리이자 정당화된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의 배경이 되는 게 절대론과 실제론이고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절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과학 지식을 바라봅니다. 이해되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외워봐요. 전통적 인식론에서 과학이 뭡니까? 과학 지식이 참이라고 믿는 신념이자 절대불변의 진리이자 정당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철학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절대론과 실제론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방법을 주로 사용합니까? 귀납이나 연역이나 가설 연역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지식을 생각합니다. 아셨죠? 여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잘 돼야지만 심리도 여러분 교수학습 이론도 전통과 현대가 있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도 전통과 현대가 있는 거예요. 평가도 전통과 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평가도 보면 옛날의 관점은 뭐예요? 측정. 현대의 관점은 뭐예요? 총평. 여러분 이렇게 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알면 현대와 전통으로 나누는 이 여러분의 철학이 생기면 그게 관점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학습이론의 전통의 관점이 뭐예요? 행동주의. 그러면은 현대적인 관점은 구성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식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봐요. 지식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한 설명체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수백 번 반복할 거예요. 이 문장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그 문장은 쭉 줄쳐놓고 첫 번째 줄에 줄쳐놓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라는 거는 과학을 하는 목적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분 이것이 뭐게요? 바로 방법이에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한, 여러분 구성했다는 거예요. 구성. 나름대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구성한 설명 체계. 체계일 뿐이에요. 설명한 체계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외워봐요.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이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인데 그냥 설명 체계가 아니라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구성한 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뒷부분은 줄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감각적 지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가 이거래 라고 저건 하늘이야, 그냥 이건 칠판이야, 이것만으로 지식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성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칠판이 옛날부터 칠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칠판이라고 하자, 이거는 분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름도 붙여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사과라고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절대적인 거니까 수용해가 아니라 구성된 것이다. 이런 그냥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구성.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 나왔죠? 절대불변이라고, 아까 절대불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줄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개념체계입니다. 거기다 줄쳐야죠.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설명체계입니다. 개념체계가 설명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임시적인 설명체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임시적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정적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 철학에 따르면, 여러분 철학적 배경 나오죠? 철학적 배경이 뭐냐? 과학은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적 배경이 뭐냐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오늘 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 추운 거 너무 시원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겠어. 난 이런 날씨 너무 싫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현대 지식은 주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념적인 학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바탕을 둔 어떤 이념을 갖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건 뭐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상,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이념적일 뿐이다. 주관적이니까 각자 다르고, 그리고 이념적이기 때문에 이념이 바뀌면 역시 설명체계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관적이고 이념적이다 줄쳐야죠. 그러면서 과학이론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과학은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줄 쳐놓을까요? 이 문장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이념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회나 이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친다.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는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거는 없어지는구나. 이게 잠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구나. 절대불변이 아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살아남고 그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보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걸 우리가 진화적이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진화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과학은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칙과 이론 등이 계속 나타나면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이 살아남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래, 너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걸로 가자. 근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이론은 틀린 거야. 버려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학은 사회적 변화와 학문의 발달에 함께 발달하는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무조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일치가 진짜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99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 명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다면 그 생각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99명이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 이걸로 하자.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입니까? 매우 비합리적인 거예요.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임시적인 설명체계일 뿐이니까 비합리적이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발전은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합리에 도달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비가 되죠.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 말하는 과학 지식을 한번 외워봐요. 어떻게 하냐면 현대인식론에서는 정의가 뭐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인데 이 설명체계는 임시적이야. 아셨죠? 여기에 배경은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거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 합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씁니다. 여러분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다양한 방법도 활용을 하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서 현대인식론에서 중요한 방법이 사회적 합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사회적 합의를 할 때 근거가 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야? 그 당시에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들만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진화하면서 발달하는 거지. 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대비하면서 봐요. 자, 우리가 지식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한번 여러분이 문장으로 쓴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이란 참이라고 믿는 신념이자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증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단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임시적인 설명 체계일 뿐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대비시키면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배경은 뭐냐면 절대불변의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이유가 절대적이고 실제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아니다. 절대적인 건 없고 다 주관적이고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이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요즘 많이 쓰지만 그게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에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식론이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법에는 뭐냐면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귀나 연역, 가설연역 이런 것처럼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 과학 방법은 뭔가 절대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물론 이것도 중요해. 이런 방법도 쓸 거야.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귀납을 통해서 나온 거 진리야, 연역을 통해서 나온 거 진리야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지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합의가 배경이 되는 게 뭐야? 문제 해결력. 얼마나 당대의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대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이 합리적인 지식이라고 보는 거고 현대 인식론에서 봤을 때는 임시적인 설명체계일 뿐이니까 비합리적인 지식이다라고 보일 뿐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자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옆에 보면 과학 지식의 거꾸로 가네요. 과학 지식의 특성에 오른쪽에 보면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지금은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식론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긴 지금 보면은 여기에 6가지가 있는데 일단 모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형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금 최신 기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정성. 아까 지식의 잠정성 있죠? 현대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임시적인 설명체계야. 이거잖아요. 세 번째는 과학에서의 주관성.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과학 지식이라는 거는 이념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이 주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론과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뭐냐면 과학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스코프, 바늘구멍을 통해서 바라볼 뿐이지만 여러 연구를 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찾다 보니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스코프가 늘어날 뿐이지 그걸 다 봤다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게 보일 때는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자들은
상상력과 추론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현대 인식론이 아니라 전통적 인식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아까 과학적 방법을 뭐라고 해요? 귀납 아니면 연역 아니면 가설 연역 아니면 이런 방법들 말고는 없어. 이런 방법들만 과학적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납도 되고 연역도 되고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상상력이나 추론 이런 것도 되거든.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되거든. 굉장히 폭넓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6번째는 과학과 예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공국에서 07에서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STEM 이런 거 들어봤어요? STEM. 공구에 가면서 뭐가 되냐면 STEAM, STEAM. 그래서 요즘에 과학, 기술, 공학, 아트, 그리고 수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STEAM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실제로는 과학에서의 창의성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세요. 과학 지식은 광부가 금을 캐내는 것과 유사할까? 아니면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 것과 유사할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광부가 금을 캐내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식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게 전통적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 것과 같이 창작하는 활동이 바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 문장은 외워두세요. 이게 그 과학의 본성 검사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작곡을 하는 것처럼 창작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과학 지식이란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전체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첫 번째 문은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다시 볼게요. 여러분 모형이 뭡니까? 여러분 모형 하니까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오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모형 그러면 신체 모형, 인체 모형 이런 것도 있고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행성계 모델 이런 것도 있고 화학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원자 모델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런 모형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폭넓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원자 모형이 과학적 모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과학적 모형은 실제 대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했거나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거기다 주쳐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형위에 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척도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유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론적인 모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좀 더 자세히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척도라는 거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5대 1 스케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체 모형인 우리가 뭐 심장을 뭐 똑같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지만 크게 만들거나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눈도 마찬가지 아니면 우주에 있는 태양계 모형을 실제로 학생들이 책상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압축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압축시켜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척도 모형은 우리가 축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축척. 그러니까는 크게 내리거나 아니면 작게 만들거나 이런 것이 척도 모형이고 비유 모델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눈의 구조를 배우는데 눈의 구조를 사진기에 비유해서 여기 빛이 들어가는 조리개 보이지? 그게 바로 눈에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원자 모델 같은 거예요. 원자 모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척도 때문에 실제를 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는 척도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적인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론적인 모델을 보면 원자 모델이라는 것이 원자를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자 본 사람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봤지만 절대적으로 원자를 본 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자를 비슷하게 묘사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오개념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뒤에 가면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를 묘사한 거 아니야. 비슷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이라는 건 뭐야? 이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이나 어떤 현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현상이죠. 실험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상상력과 창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모델이지만 여러분은 이런 모델이 아니라 기본적인 모델은 이론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를 묘사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원자라는 게 왜 도입했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거를 뭔가 설명하려면 뭔가 물질을 구성하는 뭔가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자라고 하고 그냥 공이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그냥 도입했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거기 줄 쳐야 돼요. 자, 모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뭐예요? 실험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오잖아요. 기출입니다. 모형의 역할을 써라. 이런 게 기출이에요. 그러면 모형이라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상상력과 추론, 창의성에 의해 구성한 것입니다. 구성한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모형에 관한 인식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뒤에서 하겠지만 이론이 뭐라고요? 이론은 지식이에요. 과학 지식의 결정체가 이론인데, 그러면 과학 지식, 이론이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인 거예요. 과학 지식은, 과학 이론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체계인데, 모형이 뭐야? 모형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똑같네. 근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창의성과 여러분 이 상상력을 통해서 원자라는 것을 도입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모형은 사실은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은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론만으로 하기에는 자연현상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모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자 모델을 이용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모든 이론에는 다 모델이 있는 거예요. 원자 모델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유전에서도 모자이크 모델 무슨 뭐 DNA에도 모델이 다 이렇게 있듯이 전부 다 뭔가 이런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형을 우리가 한번 외워봐요. 중요한 거 2개 줄쳤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실제 묘사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야.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구성한 거야. 아셨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덧붙일 거예요. 더 덧붙일 거야. 다음에 2번째입니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 나오죠? 자, 잠정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표현을 봅시다. 과학 지식은 견고하여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 거기 줄칠까요? 여러분, 이번에 작년에 시험에 나온 문장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개념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똑같아요. 지식은 견고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과학 지식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한번 되고 나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마음 바뀌듯이 아니야 나 오늘 빨간 옷 입을래. 아니야 노란 옷 입을래. 파란 옷 입을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문제 해결력을 지녔으니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타격을 받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줄쳐야죠. 견고해서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 안정적이지만 잠정적이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증거로 인해 여러분 새로운 증거 줄쳐놓고요. 이런 새로운 증거가 뭘까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증거. 설명할 수 없는 증거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변칙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변칙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적용할 수가 없어. 여기도 또 적용이 안 되네? 자꾸 이런 변칙 사례가 나타나면 기존 이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변하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증거로 인해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나 기준 여러분 여기다 줄치시고요. 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망원경의 발달 같은 거예요. 망원경이 발달됐어. 옛날에는 티코 브라헤가 그 대단한 눈으로 전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었는데 근데 실제로 망원경이 발달하니까 진짜 보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이런 어떤 기기의 발달이 지식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과학 기술의 발전이 과학 이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존 이론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변칙 사례가 자꾸 쌓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안 이론에다가 줄쳐놓을까요? 여러분 기존 이론도 줄쳐놓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개념 변화 배우셨죠? 개념 변화 기억나요? 개념 변화? 개념 변화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피아제의 개념 변화 이론 오늘 가서 노트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요 책 뒤에도 찾아보기라도 하세요. 우리가 피아제의 개념 변화 이론, 하슈의 개념 변화 이론, 권재술의 개념 변화 이론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개념 이것이 기존 이론, 이것이 C2라는 과학 개념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 이론이 새로운 이론, 대안적인 이론으로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틀렸다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도 나오잖아요. 라카토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존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려면 이런 바뀌는 거는 이론이 바뀌는 것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학생의 과학 개념이 바뀌는 것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이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잠정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외워볼까요? 지식은 쉽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시각에 의해 기존 이론에 틀렸다는 것이 인지가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과학에서의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성에다 줄여놓고 여러분 이 주관성이라는 거는 아까 현대인식론에서의 주관적이고 이념적이고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하고 좋아. 아, 오늘 날씨 너무 추워. 이렇게 다 다르듯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을 바라볼 때도 주관적이고 이론 의존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자, 주관적, 이론 의존적 줄여놓으세요. 여러분 이론 의존적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론 의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아 여기 엑스레이 사람의 폐야. 우리는 검은 거는 뭐 여기 검은 거는 뭐고 하얀 거는 뭐 뼈인가 막 이런 정도는 우리도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 뭐 흉부외과 흉부학 그쪽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걸 보면 아 폐에 지금 몇 센치짜리 뭐가 있고 뭐가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의존이라는 건 그 과학자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신념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학 지식이란 주관적이고 이론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은 게 바로 뭐냐면 과학자의 신념,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가 그들의 연구에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치세요. 그 문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과학 지식은 주관적이고 이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관적이고 이론 의존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 과학자가 믿는 것, 신념,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 이런 것들이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렌트겐이 엑스레이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렌트겐이 그러자 여러분 브롱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 엑스레이가 있다면 뭔가 또 다른 광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롱들로가 자기만의 어떤 스펙트럼 그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의 뭐 필터나 이런 걸 꽂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물질에 존재하는 X레이가 아니라 N레이라는 N선을 발견했어 라고 공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N레이가 N선이라는 것이 화장품에서도 나오고 의류, 약품, 뭐 먹는 거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는 안 나오는데? 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학회에 질타가 들어가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는 반대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칙 사례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학회 네이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심사위원을 몰래 블롱들로의 연구실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파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험장치에 있는 그 중요한 필터를 하나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수행하는 걸 지켜봐요. 그런데 실제 실험을 수행했는데 N선이 나왔다고 블롱들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당신의 실험장치에서 이거 제거했고 실제로는 N선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거를 네이처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N선이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블롱들로는 상도 많이 받아요. 그냥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실제 그 대학에 가면 처음에는 블롱들로를 막 기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금 블롱들로는 과학자의 불명예스러운 과학자의 대표로 우리가 기억에 남을 정도가 됐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 필터나 이런 거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N선이 나왔다라고 자기가 보고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그동안 했던 훈련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의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생물에서 이런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찰의 이론의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관찰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통인식론에서는 관찰 자체가 객관적인 관찰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거 과학자가 객관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각자 가지고 있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뒤에도 읽어보면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지, 무엇을 관찰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인 관찰이 없고 다 이론 의존이니까 과학자는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리죠? 과학자는 이론 없는 관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 없는 실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설명하려면 자신만의 설명,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거지 아무리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더라도 이론이 없이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이라고 나왔는데 과학 지식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추론이나 상상력, 창의성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줄쳐놓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학을 설명할 때 원자, 분자 설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자 원소 기호가 화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다 씁니다. 근데 원소 기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혈액형이 A라는 형이 A형이라고 해서 A의 어떤 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A형이라고 하자. 우리가 물질의 구성 입자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이거는 사람들의 지식의 산물이죠. 추리에 의해서 추론과 추론해 놓은 결과, 상상력, 우리가 원자라는 기본 단위가 있다라고 하자 창의성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자라는 모델이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잖아요. 모델. 그러니까 지식의 일부가 창의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과학자들한테 요구된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5번째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오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적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과학에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오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정개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은 없다. 여러분,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2014년도에 화학에서 나오는 케쿨레가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게 2014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예요? 꿈이나 영감이나 상상력이나 추론이나 사회적인 합의조차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정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신념의 하나가 뭐냐면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줄 칠까요? 이게 오개념이에요. 오개념. 그래서 약간 요리책 같은 단계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외웠던 게 뭐냐면, 저는 뭐 5차, 6차 이런 교과서도 많이 봤는데, 그런 때 보면은 아예 학생들에게 과학의 탐구라는 건 뭐냐면 문제인식, 가설서적, 변인 통제, 자료 해석,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이렇게 6단계를 통해서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리책처럼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 그리고 확실히 과학 지식을 보장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적 방법은 없다. 이게 오개념, 잘못된 오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거기 뒤에 있죠. 과학자는 관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측정, 시험, 사색, 가설, 개념의 도구의 개념적 도구를 창조. 개념적 도구의 창조가 뭐냐면 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모델. 도구잖아요. 도구. 그 다음에 이론이나 설명을 구성하는 등 연구 형태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유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상상력, 뭐 추론, 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는 건데 창의성과 과학의 창의성과 예술적인 창의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그 통합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만들어낸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재학교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에 그 과학 영재학교에 예술 과목을 넣어놔요. 이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물리에서 중요한 세른 있잖아요. 세른 그 입자물리연구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입자물리연구소에서도 예술가를 초빙을 해서 예술가한테 뭐 상도 주고 예술가를 초빙해서 예술가의 영감을 활용을 합니다.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이론은 모르지만 뭔가 영감이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라는 걸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영감을 받고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상상력, 직관, 감정, 시각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할 때 조직화하고 시각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활동은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야죠. 예술과 마찬가지로 창조, 의학 구성의 측면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학적인 측면도 갖습니다. 이런 겁니다. 미학이 중요해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문장을 써드렸죠. 과학 지식은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작곡을 하듯이, 예술가가 작곡을 하듯이 바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으로 대체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모형하니까 떠올라요? 이런 말로는 안 떠나도 모형하니까 뭐냐면 실제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야. 과학자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상상력에 의해 구성한 거야. 잠정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원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증거나 이런 시각이나 해석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주관성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훈련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주관과 이론의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은 뭐가 떠올라요? 지식은 항상 과학자의 추론이나 상상력을 필요로 해. 과학적 방법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봤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뭡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 하물며 모두 꿈, 영감, 직관, 뭐 상상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도. 아셨죠? 예술과 과학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면서 여러분 내용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